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최우승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OT 촬영을 찍었는데요. 드디어 제가 이제 1강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보통 첫 번째 1강 하면 OT 촬영 이후로 1강을 찍으면 보통 이제 바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부터 배우고 시작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같은 거나 우리나라 지명, 한반도의 지명 같은 걸 모르는 상태로, 한반도의 지역, 위치, 지도를 모르는 상태로 한국사를 접하게 되면 처음에 공부하다가 의문점이 굉장히 생깁니다. 도대체 대동강이 어디야? 도대체 만주가 어디야? 우리나라 지도를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만주 지역은 현재 우리나라가 한국사 지리 시간에 배우지도 않고 그 지명이나 그 지도에 대해서 눈으로 좀 익숙하게 놓고 그 한국사를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구석기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 전반적인 한국사라는 이 과목에서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국가들, 이런 시대의 흐름, 이런 틀만 잡아놓고 그리고 각 우리나라 지도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눈에만 익숙하게 놓고 그러면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사의 큰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지도를 통해서 이 지도에 이쪽 땅이 여기였구나, 이 구역이 바로 여기였구나, 경상도 지역에 있던 경주라는 신라의 수도 경주가 바로 이쪽에 있었구나 라고 먼저 짚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부터 바로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사의 큰 흐름을 짚고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사시대, 고조선시대, 현대사까지. 와우, 제가 11파트로 나눠놨습니다. 실제로 한국사 시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눠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 파트를 한번 눈으로 보지 않고 처음부터 공부해서 선사시대에서 구석기 시대부터 해서 쭉 가서 현대사까지 그냥 자동적으로 나중에 언젠가 외우게 돼 있습니다. 굳이 머릿속으로 선사시대, 고조시대, 촉기 여러 나라 시대, 삼국시대, 남국시대, 나중에 고려, 조선 이거 이렇게 안 하셔도 외우게 되는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왜 설명을 드리냐면 요거를 먼저 짚고 나서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가져가시면 나중에 공부하는데 엄청 수월합니다. 제가 100% 장담하는데 처음에 나중에 고려를 막 그냥 흐름 없이 공부하다가 고려를 공부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고려에 유명한 강감찬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끝나고 공부 다 끝나면 강감찬이 조선시대 장군이었는지 고구려 장군이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강감찬이라는 그 명칭만 기억나는 거지.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반드시 먼저 분류해 놓고 나서 이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정말입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이 공부를 처음 하시는 거니까 한국사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양이 너무 많잖아. 제가 구분해 드리기 위해서 선사시대가 이런 게 선사시대였구나,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용어들을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사시대. 선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선사시대 쉽게 말해서 역사 이전의 시대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선사시대인데 이건 역사가 아닌가요? 아니요, 역사죠. 선사시대라는 말이 용어적으로 역사 이전의 시대라는 건 뭐냐면 그 역사적 기록이 없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고 역사적 기록이 있던 시대를 우리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역사시대인 거죠. 다 기록해뒀잖아요, 지금. 이것도 강의도 기록입니다. 다 역사입니다, 이거. 근데 그전에는 그런 기록들이 없어. 단지 글로써 써있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유물로서 추정할 뿐이죠. 이 유물을 통해서 얘네들이 옛날에 좀 평등했던 사회였겠구나. 요때는 좀 계급이 나뉘었겠는데? 이런 걸 판단하는 시대거든요, 이 선사시대가. 이 선사시대의 대표적인 거로 이제 시대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신석기. 이거 이 정도는 들어봤죠, 다. 청동기. 그 철기. 실질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석기, 신석기만이 선사시대입니다. 이 청동기가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고조선 있죠, 고조선.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하는 그 고조선. 바로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였거든요. 그러다가 후기 고조선 가면 철기 시대가 되고요. 그러나 이 선사시대, 한국사 시험용으로 배울 때는 이 4개의 이 시대를 구분하는 걸 바로 이 선사시대 파트에서 다 배웁니다. 각 시대 유물들과 그 유명한 고인돌 있죠, 고인돌. 이 고인돌이 바로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거거든요. 고인돌. 빗살무늬 토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신석기입니다, 그거. 뗀석기 들어보셨나요? 뗀석기? 아슐리 형 못 들어봤어요? 다 이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때가. 그리고 이 철기 시대에 동전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철전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게 바로 이제 선사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사시대가 우리나라도 한반도 만주 지역에 다 우리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청동기 때 이게 세운 국가가 바로 이 단군입니다, 단군.
그걸 우리가 단군조선이라고 쉽게 말하죠. 단군조선.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조선이니까. 그러다가 이 단군조선이 후기에 위만조선으로 바뀝니다. 단군조선의 특징이 바로 청동기고요. 위만 특징이 바로 철기입니다. 고조선 말기에 가면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 중국으로부터 건너옵니다. 고조선은 사람이 돼요. 고조선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하게 되는데 이 전에 있던 고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위만 조선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가 통치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다르죠. 또 그 당시 시대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시험용에서는 단군조선과 위만조선 두 개로 구분해서 우리 고조선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깔끔합니다. 끝났습니다. 이것도. 그러다가 고조선이 중국으로부터 한 나라로부터 멸망합니다. 중국에 한 나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장기 아시죠? 장기. 그죠? 빨간 색깔하고 초록 색깔 장기가 있잖아요. 이 초록 색깔이 이 초나라고 이 빨간 색깔이 한 나라입니다. 그 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 한 나라의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밑에에다 자기 후손 중에 한 명인 한 무제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조선을 멸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제 멸망된 고조선 땅에서 또 여러 나라가 또 자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초기 여러 나라입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 이리 있습니다. 삼한에는 마한, 변한, 진한 이라는 세 나라가 있었는데 통칭해서 삼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런 문화적 생활이 같기 때문이죠. 이 보시면 이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부여, 고구려, 옥저동에 삼한이 있는데 이 시대의 문화, 사회, 경제 그리고 위치, 특산물 그리고 뭐 주거 환경 이런 것들 나중에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건 암기죠, 암기. 이 초기 여러 나라는 좀 약간 이해라기보다는 암기가 많습니다. 제가 이걸 지도로 설명드릴게요. 이 지도로 설명하면 좀 암기가 잘 되거든요. 그냥 위치를 파악하고 나면. 그래서 이거는 좀 암기 지역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외우셔야 좀 고생 좀 하셔야 돼요.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이 달달로 또 한 장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저희 책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초기 여러 나라에서 이 살아남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서로 전쟁하다가.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 고구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요? 백제가 있죠. 선생님, 초기 여러 나라에 백제가 없는데 뭘 살아남았다는 거죠? 백제가 삼한에 있던 조그만 소국이었어요. 조그만 지방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백제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 신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세 나라를 걸고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요즘 최근 들어서 교수님, 어떤 뭐 학계 교수님께서는 이걸 삼국시대가 아니라 사국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가야까지 있기 때문이죠. 이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이렇게 딱 그쪽에 걸쳐서 있던 나라가 바로 가야였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험 한국사에서는 이 가야를 배우긴 하나 어쨌든 대표적인 나라가 이 세 나라이기 때문에 삼국시대라고 통칭합니다. 이 나라가 있습니다. 이 고구려 유명한 장군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을지문덕 들어보셨나요? 을지문덕? 중국에서 중국 수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 을지문덕이 막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장수였습니다. 고구려가 우리 한반도를 지킨 겁니다, 옛날에.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양만춘. 제가 또 영화 설명을 드려야 또 쉽게 되겠군요. 양만춘. 영화 안시성 보셨나요, 혹시? 그 잘생긴 조인성이 나온 거? 아주 얼굴 부러운데. 어쨌든 간에 그 조인성이 양만춘 역할을 했거든요. 다 고구려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당나라와 싸운 분이죠. 그 백제는 누가 했을까요? 뭐 왕들이야 당연히 왕들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름이 들어봤을 법한 그런 장군. 계백이 있잖아요, 계백. 백제의 마지막 장군이었죠. 영화 황산벌 혹시 보셨나요? 황산벌? 그 박중훈 씨 영화 배우 박중훈 씨. 그리고 정진영 씨. 그리고 그 이문식 씨 나왔던 그 옛날 그 영화가 있습니다. 황산벌. 황산벌에 나온 그 박중훈 씨 역할 맡은 게 바로 이 계백이거든요. 신라는 그 당시 김유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죠. 다 김유신, 계백, 양만춘, 을지문덕이 다 삼국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삼국시대가 있고 나서 그 남북시대가 오는데 제가 삼국시대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지 않았어도 이건 알 것 같은데요. 누가 통일하죠? 고구려가 통일하나요? 백제가 통일하나요? 신라가 통일하나요? 신라가 통일합니다. 그 통일된 신라를 그 통일되기 전 신라와 구분해서
이 통일신라라는 말을 씁니다. 통일신라. 그리고 그 위에 통일신라가 통일하면서 이 고구려가 멸망하잖아요. 그죠? 이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한참 뒤에 고구려의 후예였던 대조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드라마 대조용도 있었을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대조용이라는 사람이 만든 나라가 바로 발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 발해를 우리나라 역사가 많으냐 이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근데 발해도 우리 역사 많습니다. 고구려의 후예가 세운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 이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다고 해서 남국시대라고 말합니다. 남북국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발해라는 나라는 이 북쪽에 오랑캐였던 거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거란에 의해 멸망당하고 나를 땅 뺏기게 되죠. 그리고 남쪽에 신라만 남아서 통일신라도 쪼개지게 되는데 이 나라가 나중에 항상 망해질 때 되면 항상 쪼개지잖아요. 지방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우리 궁예, 견훤,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와 견훤이 세운 후백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갖고 있던 신라가 남아서 통일신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개의 나라를 일으켜서 후삼국시대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삼국시대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있는 또 다른 삼국이라고 해서 후삼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삼국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 궁예에 휘하였던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세 개를 통일하게 되는데 그 통일된 나라를 바로 이제 고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중요한 왕들만 찝어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고려 태조 왕건이 있고 그 밑에 왕 중에서 고려 광종이라고 있습니다.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분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광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려의 성종도 있었고 그리고 문종도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를 우리가 문벌 귀족사회라고 합니다. 문벌 귀족사회. 이 전 시대만 하더라도 각 나라가 여러 가지 쪼개지기도 하고 각 나라마다 뭐 비교하기 위해서 그 시대 자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대별로 공부하는 거죠. 근데 고려 때부터는 나라가 이제 하나죠. 고려라는 나라 하나잖아요. 그 안에 쪼개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려의 이 집권층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집권층의 변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 카테고리를 또 한 번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문벌귀족 사회가 있고요. 문벌귀족 사회가 있다가 문벌귀족 사회 부패로 인해서 나중에 뒤로 등장하는 게 바로 무신집권기입니다. 군인들이 집권하는 거죠. 이제는 과거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싸움하는 무신들이 집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치를 잘 못하죠, 이분들도. 그 와중에 이 무신집권기 와중에 등장하는 나라가 이제 이 몽골로부터 침해받아가지고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를 원간섭기 시대라고 합니다. 몽골이 세운 나라 중에 가장 거대했던 나라가 바로 원나라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때는 원나라 신하였습니다. 이때. 그러다가 원나라 신하 때 몽골이 있었는데 요때 원나라 마지막 말기에 원간섭기 말기에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성계와 정도전입니다. 이성계는 바로 우리 조선을 건국하는 1대 왕이죠. 태조 이성계. 그래서 이제 태조 이성계와 이 정도전이 이 조선을 같이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려의 흐름은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 고려 태조 왕건이 건국하고요. 그 중간에 왕건강으로 있었던 광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벌귀족 사회를 이룩시킨 성종과 문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들은 중요치는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 배울 거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신집권기 이 집권했던 이런 장군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 대표적인 장군 한 명만 말씀드리면 이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신집권기죠. 그리고 무신집권기 때 몽골과 항쟁하다가 이 몽골로부터 우리가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몽골이 세운 원나라로부터 간섭을 받는데 그 시기를 바로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간섭기 끄트머리에 이성계와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조선이 되는 거죠. 태조, 정도전이 있는 이 다음에 아주 그 유명한 우리의 10,000원짜리 세종대왕께서 등장합니다. 조선 초기 왕이죠. 조선도 초기와 후기를 구분하게 되는데 조선은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분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연산군 같은 아주 또라이 같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는 초기죠, 초기. 그 다음에 중간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엄청난 전쟁을 겪게 되죠. 임진왜란은 일본 놈들이 쳐들어온 거고요. 이 병자호란은 중국 놈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 청나라죠, 청나라. 여진족이었죠. 쳐들어오고 나서 저도 후기가 됩니다. 이때 저도 후기에 등장했던 유명한 왕이 바로 우리 정조대왕입니다. 정조. 수원 화성을 건설한 분이죠. 정조. 저도 초기에서 가장 문화를 꼽힌 왕이 세종대왕이고, 이 임진왜란 병자를 거치면서 망해가는 조선을 마지막으로 한번 이룩해보고자, 다시 한번 세워보자 했던 왕이 바로 정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사극 같은 거 보면 항상 제가 설명드린 이 사람들만 보통 나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태조 왕건, 그리고 제국의 아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으면 옛날에 KBS 1TV에서 했던 거, 9번 채널에서 했던 거, 광종 나옵니다. 그 문보기족 사회에 있어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무신집권기, 무인시대라고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태조는 뭐 드라마 엄청 많이 나와서 융용이 나르샤. 그 세종대왕은 뭐 대왕, 세종, 뭐 한글 창제한 거, 제 드라마 제목이 기억이 안 납니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연산군, 뭐 왕의 남자라는 그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조, 뭐 이산, 옛날에 이서진 씨가 했던 거, 이서진 씨 맞나요? 그분이 했던 거 있었고. 그 임진왜란이라는 거는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최근에도 이 최민식 씨가 연기했던 명량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명량이라는 영화. 거기 나오는 거잖아요. 병자호란. 그 우리 이병헌 씨와 김인석 씨가 연기했던 남한산성. 그 병자호란이죠. 다 이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까지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이제 망해가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외교 유럽과 서구 열강과 교류하면서 이제 근대사가 열리게 됩니다. 근대사에서 초기 집권했던 게 사실 흥선대원군인데, 이분은 왕의 아버지였는데 집권자가 됩니다. 이분은 이런 외세와 교류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교류하게 돼서 거부했을 때 좀 약간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더뎠긴 했지만, 이분이 조선시대에 있던 많은 폐단들을 고치게 되거든요.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그래서 흥선대원군 시험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등장했던 근대화 과정에서 있던 사건, 이름 명칭만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임오군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갑신정변, 뭐 갑오개혁, 그리고 각 의병투쟁들, 그리고 가장 컸던 대사건, 동학농민운동. 혹시 배우 조정석 씨 좋아하시나요? 그 녹두꽃이었나요? 녹두인가요? 그 드라마가 얼마 전에 했었는데, 한 올해 봄인가? 그때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김옥균 들어보셨나요? 3일천하 김옥균? 3일천하 김옥균 노래도 있는데,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죠. 옛날 드라마 명성황후에 다 나왔습니다. 임오군란, 갑신정변 다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근대사 이때 우리가 그 아는 유명한 민비 명성황후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시해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게 바로 이 근대사입니다. 그로부터 일본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대혼란 계속에서 결국에 일본한테 지게 돼서 일본이 나라를 먹게 되는 게 바로 일제사입니다. 일제사는 구분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물론 외울 건 많은데 구분 짓기는 굉장히 쉬워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를 구분하셔도 공부하면 돼요. 이에 따라서 세계 정세가 10년 단위로 세계 정세가 바뀌고, 세계 정세에 따라서 일제 통치도 방식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아주 3.1운동까지 일어나는 게 다 일제사거든요. 이때 등장했던 유명한 우리 독립운동가들 이름만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갈까요? 우리 김구 선생님 있죠. 김원봉, 뭐 지청천, 뭐 여운형, 신채호, 김규식, 이런 사람 나중에 제가 인물로 따로 제가 특강할 건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분들 너무 중요하죠. 좀 약간 지엽적으로 나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물 하나하나 묻지 않는데 여기는 인물까지 묻는 시험이 나와요. 근데 이 정도는 저는 외워야 되는 타협이 아니라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만들어준 너무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일제와 싸워가지고. 일제 통치 방식과 통치 방식에 대응해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에 따라서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도 바뀝니다. 계속. 그게 바로 일제사입니다.
그다음 현대사 보면 현대사. 현대사는 뭐가 있을까요? 1945년에 우리나라가 독립하는데요. 이 45년 시기부터 48년 시기 처음에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대혼란기죠. 어떻게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일단 나라는 독립이 됐는데 도대체 어떻게 세울 것인가? 미국과 어떻게 같이 소련과 북한과 나눠지고 막 대혼란기가 바로 1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년에 우리나라가 나라를 세웁니다. 드디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48년에 세워진 거예요. 48년 8월 15일 날. 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요. 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국가를 만들게 되는 거죠. 건국하게 되는 거죠. 이때. 건국하고 나서 어떻게든 처음에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든 법치국가로서 만드는데 기틀을 다져놨다면 갑자기 50년에 이제 6.25가 터지는 거죠. 6.25 전쟁. 그죠. 안타까운 이 3년간의 대전쟁을 거치면서 아주 비극을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이승만 때부터 해서 이승만 뭐 중요한 대통령만 하겠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까지.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 시기까지 좀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무조건 이제 아직까지 김대중 대통령까지만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공부하는 게 바로 현대사입니다.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딱 그럼 완전히 시대가 다른 거죠. 완전히 시대가. 시대가 다르니까 다르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걸 나누는 게 먼저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선사시대. 아까 말씀드렸죠. 구석기, 시석기, 청동기, 철기, 고조선.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이 있었다. 아까 복습하는 겁니다. 그 초기 여러 나라.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이런 나라 있었죠. 요 나라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그 다음에 이 나라 중에서 여러 가지 몇 등 강했던 나라들이 세 개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오는 게 바로 그 삼국시대죠. 플러스 가야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신라가 통일하게 되잖아요. 신라가 통일하게 됐으니까 통일신라가 되고 그 위쪽에 고구려가 멸망했는데 고구려의 후임을 자청해서 대조영이가 나라를 세운 게 바로 발해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있던 통일신라와 북쪽에 있던 발해가 해서 남북국시대라고 말한다 라고 10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발해는 안타깝게도 북쪽에 있던 오랑캐였던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 멸망한 발해를 납두고 나서 이 통일신라 혼자 있다가 이 통일신라도 이 분열이 됩니다. 막 이렇게 나라가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그 애꾸는 궁예 그리고 견훤 이 등장해서 후 고구려 후 백제를 세우잖아요. 이 궁예에 부하였던 태조 최수종이 최수종이 옛날에 들어 왕건에서 먼저 유명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나서 이 나라를 통일하게 됩니다. 후삼국을. 그래서 등장한 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여기까지는 각 시대별 집권층에 대해서 구분하는 걸 배우지 않아요. 그냥 왕 중심입니다. 왕. 어떤 왕 때 어떤 왕이 있었고 그 밑에 장원이 누구였느냐 정도까지만 배웁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약간 달라져요. 여기서부터는 집권층이 누구였냐. 그 집권층에 대비한 왕은 누구였느냐 이렇게 같이 배웁니다. 집권층과 왕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려 초기 집권층 문벌 귀족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벌 귀족이 이 무신들 이 싸움하고 배우지 못한 놈들이라고 무시하면서 무신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무신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한 게 바로 무신 집권기입니다. 무신 집권기에서 기억해야 될 인물 한 명만 꼽자면 굳이 한 명만 꼽자면 물론 다 여러 명 공부해야 되지만 한 명만 꼽자면 최충원입니다. 그게. 최충원이 확실하게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서 자기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무신 집권기입니다. 근데 그 무신 집권기 시기에는 이 정치적으로는 자기들 무신들이 집권하게 되지만 대외적으로는 우리 몽골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몽골은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유럽 뭐 할 거 없이 남쪽에 있는 거 그냥 다 세계를 점령합니다. 그 당시에 몽골이. 근데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에 몽골에게 항복하게 되고 몽골에게 항복하게 된 집권층을 바로 이제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원간섭기 시대 집권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성계와 정도전이라는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가 결합하게 되면서 건국한 나라가 바로 조선이 되는 겁니다.
이 조선을 배우면서 조선은 무조건 초기와 후기로 구분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초기, 후기. 이 초기와 후기를 가리는 기준이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입니다. 정말로 이 조선이란 나라는 우리가 일본한테 뺏기지 않았으려면 애초에 이때 망했어야 됐다고 해요.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 완전히 나라가 무너져요, 그냥. 신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냥 다. 이 생각하는 정신적 문화로 달라지고. 이때 망했어야 되는데. 살아남아가지고. 일본한테 뺏기긴 하고, 나중에. 이때 초기에 등장했던 아주 큰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있죠. 근데 후기에서도 나름대로 부응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정조입니다, 정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정조의 개혁이 나중에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흐물흐물해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근대사 쪽으로 옵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흥선대원군이 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에 되지 않고 뭐 이모군란, 갑신정변,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 이런 근대사적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 뒤에 결국에 나라를 뺏기게 되죠, 일본한테. 그래서 이때는 뭐라 그랬죠, 그냥? 쉽게? 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구분하시라고 그랬죠. 이때마다 통치 방식과 독립운동 방식이 다 달라지니까요. 딱 끊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제다. 외울 건 많지만 구분만 해놓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공부하는데 이거.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사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하게 되는데 45년부터 48년까지가 1단계였다고. 도대체 나라를 건국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건국해야 돼라고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다 결국에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나라를 재헌국회가 이제 형성되는데 그 다음 그렇게 하고 48년부터 5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나라의 기틀을 다져놓고 나라를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니까 6.25가 터지네. 아이고야, 맴이 찢어진다, 야. 6.25가 터집니다. 3년간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각 대통령들이 중심적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까지 보통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한국사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좀 약간 좀 겁이 좀 나나요, 여러분? 아니면 좀 이렇게 좀 공부하기 쉽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뭐 두 분 다, 뭐 두 개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걸 반드시 구분해 놓고 공부하셔야지 나중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수월합니다. 방금 제가 강의 한 뭐 15분 정도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까지. 이거 한 두세 번은 보세요. 이렇게 두세 번은. 용어부터 익숙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려, 조선 막 후삼국, 왕건 막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두세 번 보세요. 아이! 세 번 보세요. 세 번. 세 번 보세요. 무조건. 다음에는 시험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우리가 일단 한국사는 이 지도랑 좀 친숙해져야 돼요. 좀 열받죠? 이 지도, 이거 지도 공부해야 되나, 이거. 근데 지도랑 친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한반도입니다. 이쪽이 남쪽이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이제 북한이죠, 이쪽이. 그 전에 우리나라는 원래 한 나라였고 이 만주 지역까지 원래 우리나라 고대사에서 우리 나라라고 공부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각 지명들을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위치만 기억하시면 나중에 연산하는데 정말 쉽습니다. 연상하는데. 자, 먼저 우리의 수도인 서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울의 젖줄이라고 하는 강이 무슨 강이죠? 한강이죠. 한강입니다. 그러다가 한강이 가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위로 갈라져 있는 게 강이 북한강이 되고 남쪽에 있는 게 남한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뭐 여러분 좀 친숙하게 좀 제가 지명 좀 설명드릴게요. 이 북한강 지류로 가면 이게 북한이 강원도까지 넘어가잖아요. 한강이 경기 한강 여기 서울을 관통해서 경기도를 뚫고 나서 이 강원도까지 갑니다. 이 북한강에 있는 지역이 이제 강원도가 유명한 게 뭐 있을까요? 이 춘천입니다. 춘천 닭갈비. 그게 바로 북한강에 있습니다. 그 남한강에 있는 이제 끝에 있는 강원도는 뭘까요? 강원도 하면 대도시가 기억나는 유명한 도시들이 있잖아요. 사람 많이 살고 좀 나름대로 평지이고 여기 원주입니다. 원주. 그리고 강릉 이런 데는 다 이쪽에 있습니다. 강릉 속초는 다 이쪽 끝에 있는 거고. 아무튼 서울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임진강이 또 있습니다. 처음에 한강과 임진강이 같이 출발하다가 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약간 위쪽으로 가는 게 임진강이고 남쪽에 있는 게 이제 한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임진강을 갈라가면 임진강 건너편에 위쪽에 하나의 도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그게 바로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이 있거든요. 개성이 바로 임진강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딱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금강이 보이시죠? 금강. 이 금강이 이쪽에 보면 딱 전라도 쪽 아닌가? 충청도 전라도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백제 지역이에요. 옛날에 백제 지역. 이 금강을 따라서 수도를 이동했던 거예요. 백제의 처음 수도는 바로 이 서울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송파 지역이에요. 강남 송파에 있는 거. 그쪽에 터를 잡다가 나중에 내려오게 되면서 이 지금의 그 당시에 웅진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충남 공주시입니다. 충남 공주시. 공주시도 금강에 가다 보면 있거든요. 공주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충남 부여, 그때는 삽이라고 했습니다. 충남 부여 지역이 마지막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바로 이제 금강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낙동강이 있습니다. 낙동강. 낙동강을 기준으로 동쪽이 바로 여기가 부산이고 여기가 바로 김해거든요. 이거 경상도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여기 부산이고 김해입니다. 그래서 부산 위쪽에 이게 자리 잡고 있던 게 경주 지역이었고 이쪽 김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게 바로 금관 가야입니다. 가야가 바로 세력 범위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강성했던 가야의 대표적이었던 나라가 금관 가야인데 바로 이제 김해 지역이 있거든요. 바로 이제 강이 있습니다. 무조건 강과 바다와 뭐 이런 걸 끼고 지역이 구분되고 항상 강 옆에 수도가 있는 겁니다. 응? 중국도 바닷가 근처에 있는 거예요. 베이징이 다. 그러다가 이때 위쪽에 올라가면 이 대동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공부하면 제가 한강, 금강, 낙동강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동강이 더 중요해요. 이 평양이 더 옛날에는 이 고대 국가에서는 이 평양을 더 중심 삼았었거든요. 이 한강보다. 그래서 이 대동강이 중요합니다. 이 대동강을 끼고 있는 데가 바로 북한의 수도 평양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신의주. 우리 신의주 순대 들어보셨나요? 신의주 순대? 신의주 찹쌀 순대? 바로 신의주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끄트머리에 있는 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백두산이 여기 있는데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압록강이 되는 거예요. 백두산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어요. 이게 바로 두만강입니다. 이거 세종대왕 때의 경계선이 지금의 경계선이에요. 세종대왕이 압록강에다가 이제 사군을 개척하고 두만강 쪽에 육진을 개척하면서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지금의 한반도 지역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세종대왕께서. 그 전에는 이 고려 때는 여기까지가 경계선으로 이쪽이 북쪽이 뭐 중국이었고 또 고구려 때는 다 우리 땅이었습니다. 또 이 시대마다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번만 더 살짝 볼까요? 다시 한강이 있고 한강 가려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있고 한강 위쪽에는 임진강이 있는데 임진강 위쪽에 개성이 있었다. 개경, 옛날에는 개경이라고 했습니다. 수도였으니까.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면 대동강이 있는데 대동강이 그 유명한 평양이죠. 이게 평양하면 고구려죠, 고구려. 고구려의 수도였습니다, 여기가. 이게 백제, 금강의 백제. 낙동강 하면 이제 뭐 가야를 떨어져요, 가야. 그리고 위쪽에 가면 이쪽에는 경주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 여기 신라고 이쪽이. 한번 지역만 한번 슬쩍 보는 겁니다, 이거. 이걸 한 번만 더 보세요. 아까 제가 그 흐름 잡고 3번 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한 번만 보시면 돼요. 그냥 한번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아, 대동강이 여기 있구나. 아, 한강이 여기 있구나. 아, 금강이, 아, 여기 있구나. 아, 낙동강이 여기 있구나. 뭐 추가로 재미로 말씀드리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이 하나 있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헐계정투. 자, 이 섬진강이 있고요. 자, 뭐 시험 보실 때 또 이제 한강 상류 지역에 진출했다, 한강 하류 지역에 진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 근데 여러분이 이거 지리 공부를 따로 안 하셨는지는 뭐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봐보세요. 한강이 있죠.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 상류 지역이 여기인가요? 한강 하류 지역이 여기예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이 바닷가로부터 처음 시작한 데 이쪽이 한강 하류 지역입니다. 그리고 쭉 올라와서 이런 데가 한강 상류 지역이죠. 내륙에 있는 게 상류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 줄기가 끝으로 가는 게 더 상류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하류라고 합니다. 그 나중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진흥왕이라고 하는 이 신라의 아주 신라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한강 상류 지역부터 진출합니다. 한강 상류 지역이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다 비석을 하나 꽂아요. 여기다가. 그게 바로 단양 적성비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백제와 동맹 맺고 고구려를 몰아내고 나서 한강 하류 지역까지 차지합니다. 신라가 또. 여기가 북한산 순수비죠. 여기가. 그러니까 한강 하류가 여기고 한강 상류가 이쪽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령, 추풍령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령이라고 하는 게 고개예요. 고개. 산 고개를 말합니다. 그걸 령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태백산맥이 백두산부터 여기 쭉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쪽에 소백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낙동강이 있고 이쪽에는. 소백산맥이 있는데 소백산맥을 건너는데 이쪽에 조령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조령. 여기 바로 이제 지금 옛날에 문경세자라고 했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깊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 조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령, 뭐 이렇게. 이게 옛날에 뭐 대관령이 있죠. 강원도 있죠. 대관령. 대관령은 평창에 있고, 넘어가면 이제 강릉이잖아요, 이쪽에. 대관령. 그죠? 그 령이 바로 그 령입니다. 이 고개를 넘어가는 게 바로 령이라고 합니다. 그 한국사를 공부할 때 무슨 령 고개를 넘었다, 무슨 령 지역에 진출했다 하면 다 이 고개 그쪽까지 가는 겁니다. 그 산맥에 있는 그 딱 줄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 영동, 영남, 호남, 호서, 경기, 관동, 건북, 관서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 영동 지방에서는 눈이 내릴 예정입니다. 영서 지방에서는 기온이 따뜻하여 한 5도 정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기상캐스터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영동 지방이 어딜까요? 영동 지방. 영동 지방이 강원도를 일컫는 건 아시죠? 대충. 근데 도대체 왜 영동이라고 할까? 사실 령동이에요, 령동. 령동이에요. 이 두 법칙에 의해서 영동이라고 합니다, 영동. 그 령이 있잖아요. 여기 이 대관령이 있잖아요. 쭉 대관령. 대관령뿐만 아니라 산맥이 있기 때문에 다 령입니다, 고개가. 그 령 옆에 있는 거라고 해서 영 동쪽에 있는 거라서 영동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 대충 이렇게. 그리고 영서 지방이라고 또 하잖아요. 영서 지방. 영서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경기도 지역을 있죠. 그죠? 그리고 영남 지방. 우리 경상도 영남이라고 하잖아요. 이 태백산맥이 있는데 태백산맥 남쪽에 있는 게 이 영남쪽에 있는 거라서 이제 이 경상도가 영남 지방이 되는 거고. 그럼 도대체 호남 지방은 우리가 전라도를 일컫는 건 알겠는데 왜 대체 호자가 왜 들어갈까? 호수 남쪽에 있다고 해서 호남 지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정확히 언제부터 호남 지방이라고 불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죠. 다만 추정컨대 옛날에는 이 금강을 강이 아니라 호수라고도 부르지 않았을까? 이 금강 아래쪽에 있는 지역을 이게 그 호남 지방이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쭉 가다 보면 이 강 옆에 이제 서쪽에 있는 걸 호서 지방에서 이 충청도 지역을 호서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합니다.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기본적인 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호수 남쪽에 있다고 해서 호남 지방이 되고 호수 서쪽에 있다고 해서 호서 지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는 뭘까요? 이 서울 경자거든. 서울 경자 한자로 서울 경자가 있습니다. 이 서울 주변 지역을 바로 경기 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 지방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씁니다. 중국 수도 옆에 있는 나라 지역을 다 경기 지방이라고 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서울 옆에 둘러싸고 있는 이 지방을 이 경기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럼 경기 지방은 영서 지방에도 포함되는 거죠. 여기가 영동 지방이니까 여기 영서 지방에도 포함되는 거죠. 그죠? 두 가지 명칭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동 지방이 뭘까요? 관동 지방. 여기 북한에 보시면 태백사막 줄기에 가면 이쪽에 천령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천령관. 이쪽에. 그래서 이게 천령관이 또 중요한 게 고려시대 때 천령 이북 지역까지 진출했다. 천령관을 점령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려 때.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고려 땅인 거죠, 다. 그죠? 이 천령관이라는 이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넘어가는 고개. 근데 이쪽 관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관북지방, 이 관 위쪽에 있는 북한, 함경도 지방을 관북지라고 하고, 또 천령관인데 이쪽 약간 동쪽인가 봐요. 이제 강원도 지방 이렇게. 이 관동 지방이라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는 영동 지방도 강원도가 되고 관동 지방도 강원도가 되고 시대마다 부르는 게 다양합니다. 오케이, 이런 명칭들을 좀 이렇게 익숙하고 눈에 보고 나서 공부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 다음. 한국사 시험에 나오는 지명. 이 고대사를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 고구려가 어디 있었어요? 만주에 있었잖아요. 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우리가 이제 서울 지금 한강이 지나가잖아요. 이 북한강 흘러가고 남한강 흘러가고 이쪽도 임진강이 흘러가잖아요. 낙동강이 또 흘러가고 이쪽 금강이 흘러가잖아요. 오케이, 남쪽은 됐어. 북한 땅 볼게. 이게 평양, 대동강. 여기가 청춘강도 또 있습니다. 청춘강이라고. 근데 또 우리가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게요. 요 강이 무슨 강이냐? 이 만주지방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요하강이에요. 요하강입니다. 요게 요하강 동쪽에 있는 지역을 바로 요동지역이라고 하고, 요하강 서쪽에 있는 거를 지역을 바로 요서지역이라고 합니다. 만주발판 달려라 광기토대왕, 이분이 바로 이 요동반도를 달렸던 분이거든요. 이 요동반도 이쪽을 다 막 만주라고 합니다. 이거 요동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동지역에 있는데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걸 우리가 반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도 우리가 이제 한민족이죠.
한민족이 살고 있는데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한민족이 살고 있는 반도다 해서 한반도라고 하죠. 여기는 요동 쪽에 있는 반도라고 해서 요동반도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긴 또 뭘까요? 여기 무슨 반도죠, 여기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산둥반도거든요. 태산이라고 하는 중국에 아주 유명한 산이 있는데 이 산 동쪽에 있어서 여기가 산둥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산둥지역. 근데 산둥지역에 있는 이 반도라고 해서 산둥반도라고 칭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더. 요동반도, 산둥반도.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강, 중국에서 이 중국의 젖줄이라고 하는 이 흐르는 강이 바로 황하가입니다. 황하강. 황하강. 중국의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의 발상지가 여기였죠. 황하강. 그리고 이쪽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긴 강, 장강이라고 하고 양자강, 중국말로 양쯔강이라고 하는데 양쯔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명한 도시가 바로 상하이죠. 상하이. 북경은 또 이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바로 송화강입니다. 여기가 바로 백두산이거든요. 백두산을 따라서 이쪽 서쪽으로 흐르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압록강이라고 했다고. 이쪽 동쪽으로 흐르는 강은 두만강, 북쪽으로 흐르는 강은 송화강입니다. 이 송화강 지류를 따라서 나중에 만든 국가가 바로 부여거든요. 부여가 바로 송화강 유역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일로 쭉 송화가 흘러가면 이쪽에 나다가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쏘았던 하얼빈역이 있었던 하얼빈이 송화강 지류 끝에 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지도 여기 보면? 한 번만 더 볼게요. 다시. 요하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하강을 경계로 해서 동쪽에 있는 게 요동지역입니다. 이 고구려의 주 무대가 됐던 지역이죠. 그죠? 광개토대왕이 다 정벌했던 겁니다. 그쪽에 또 반도를 요동반도로 갑니다. 다시 이쪽에는 산둥반도로 갑니다. 중국에서 산둥반도. 그래서 우리가 교육할 때 산둥반도가 가장 가깝잖아요. 산둥반도로 맨날 배 타고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고대 국가 때부터 다 산둥반도로 가는 겁니다. 가장 가까우니까 배 타고 산둥반도, 요동반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또 재미를 위해서 제가 또 하나 또 말씀드려야겠죠. 야, 또 재밌죠, 다 이거. 어? 자, 여기 어디 도시죠? 도시를 한번 찍어봤는데 도시 어디죠, 여기가? 서울. 여기는 어딜까요? 개성입니다, 개성. 여기 한강이 흘러가고 여기가 임진강이 흘러가잖아요. 임진강 위에 개성이 있습니다. 근데 개성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이제 고려의 수도였죠. 고려 수도. 그 당시에는 개경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경자 써서 개경이라고 했습니다. 고려 수도일 때는. 그 여기는 바로 대동강 위로 흘러가는 이게 평양입니다. 이게 의주가 되고요. 선생님 여기는 뭘까요? 부산인가요? 부산은 지금이야 진짜 대도시고 너무나 중요한 도시지만 고대 한국사 시험에서는 부산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경주죠, 경주. 여기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금강 지류를 따라서 흘러갔었던 사비 부여죠. 지금은 충남 부여죠. 그 당시엔 사비라고 했었습니다. 부여고. 그 여기는 어딜까요? 이게 중국 땅이게요, 우리나라 땅이게요, 러시아 땅이게요? 러시아 땅입니다. 러시아가 여기 있다. 러시아가 이 땅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얼빈. 송화강 지류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하얼빈이 나온다고. 근데 다 러시아 땅입니다, 지금은. 그 여기 뭐가 있을까요? 이 산둥반도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 산둥반도에서 핵심적인 지역 나렌이 있습니다. 나렌. 대련 지방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나렌이라고 합니다. 나렌. 근데 물론 한국에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거 재미로 저 같이 배우는 거니까. 여기가 바로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서울 옆에 뭐가 있죠? 서울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기 인천이 있죠. 인천. 그죠? 중국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중국에 인천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텐진입니다. 텐진. 나중에 이 텐진이라는 곳이 우리 근대사 배울 때 배웁니다. 텐진 조약이라고 아주 유명한 조약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조약이 있습니다. 그 텐진 조약이 바로 이 텐진에서 이루어진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텐진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 여기는 또 뭘까요? 아, 이거는 여러분이 이 베이징은 텐진은 몰라도 이건 알 거예요. 이거 산둥반도에 있는 거. 칭다오 백제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칭다오. 옛날에 여기가 청나라가 나중에 서구 열강한테 나라를 뺏기면서 독일이 잠깐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때 독일 애들이 맥주 공장을 세워요. 이 칭다오에다가. 그래서 이 중국 칭다오가 이렇게 나오는 거, 어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칭다오가 여기 있습니다.
뭐술 얘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연태라고 있습니다. 연태. 연타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 연태 맥주, 고량주 기억나세요? 연태 맥주가 아니라 연태 고량주. 연태주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다 산동반도예요. 이게 산동반도 하면 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근현대사 배울 때. 이 상하이죠. 상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자로. 한자를 중국 친구들은 상하이라고 읽고 상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이미지 정부가 있었거든요. 우리 김구 선생님께서 여기서 활약합니다. 혹시 윤봉길 의사 들어보셨나요?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고? 윤봉길 의사도 여기서 던지는 거거든요. 여기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주 무대가 바로 이 상하이였거든요. 다르게 간단하게 지명 같은 거 좀 재밌지 않나요? 지도 배우면? 이 정도로 이렇게 알고 가시면 공부하실 때 굉장히 연상이 돼서 수월합니다. 아, 상하이. 아, 그래서 김구 선생님께서 여기 도망가셨다는 게 나중에 여기 딱 이렇게 간 거구나라고 이게 연상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한 강의였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 선사시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